트랙 A 글로벌 경쟁 환경 및 사업화 전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트랙에서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OTT 서비스 시장 진입과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OTT 서비스 전략, 그리고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 1인 미디어와 방송사의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글로벌 OTT 시장 전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강연은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장이신 김치호 교수님께서 콘텐츠 왕국 디즈니의 OTT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 오전 세션이 조금 늦게까지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아직 식사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냥 식사 마저 하시고 차 드시고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먼저 이번에 차세대 미디어 대전에 참석하시고 또 글로벌 OTT 시장 전망 세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 초대받게 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이 세션에서 디즈니의 OTT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 디즈니 플러스가 불과 이틀 전 12일에 런칭을 했죠. 그래서 다양한 분석과 전망과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제가 준비한 자료가 뭐 이전 정보거나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양해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설명드릴 목차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하고요. 그리고 OTT 시장과 넷플릭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디즈니와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OTT 시장의 구도에 대해서 논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현재는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CJ ENM에서 글로벌 사업팀과 글로벌 영업팀을 맡아서 운영을 했고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미디어 시장에 관련된 일을 했었고 마마, 케이콘 같은 컨벤션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삼성에서는 삼성증권과 삼성 에버랜드에 근무를 했었고요. 미국에 있는 디즈니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미국의 대형 미디어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형 스튜디오는 꾸준하게 TV 쇼나 영화를 제작했고 TV 배급사에 판매했고 그리고 시청자에게 공급해 왔습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이전에는 스튜디오에서 콘텐츠를 구매했지만 직접 제작을 대폭 확대했고 직접 시청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형 미디어 기업은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했습니다. 디즈니가 21세기 폭스와 합병을 완료를 했고요. 작년에는 AT&T는 타임워너를 인수를 했습니다. 게다가 대형 테크 회사는 사이드라인에서 관망하다가 이제는 직접 컨텐츠 게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애플과 아이폰은 PC와 매출이 같이 정체되면서 에어팟과 아이워치 등은 성장하고는 있지만 그 규모가 그게 크지 않아서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애플 TV를 지난 1일에 런칭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2,450억 불, AT&T 타임워너는 2,080억 불, 디즈니는 2,050억 불, 넷플릭스는 1,027억 불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OTT를 논의하기 전에 딜로이트에서 시행했던 디지털 미디어 트렌드 서베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약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G세대, 밀레니얼 세대, X세대, 베이비 부머, 노년층까지 아우러서 봤고 기존의 TV 시장의 위기와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의 급성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4가지의 인사이트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사이트는 스트리밍 시장 서비스, 스트리밍의 급격한 성장입니다. 미국 시청자들은 주당 38시간을 비디오 콘텐츠에 소비하고 이 중에 39%는 15시간은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유료 TV, 즉 레거시 미디어의 위기가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유료 TV가 제공하는 것과 가입자가 원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료 TV 가입률은 75%를 유지하다가 2017년에 63%로 급락을 했고요. 27%가 코드 커팅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16%에서 22%는 평생 유료 TV를 가입한 적도 없고 앞으로 가입할
의향도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유료 TV의 급속한 하락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료 TV 외에 스트리밍 등 다른 경로를 통해서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만 제공하는 양질의 콘텐츠가 소비자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5G 같은 기술이 확산되면 유료 TV의 가입자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결과는 놀라운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X세대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X세대가 밀레니얼이나 G세대 못지않게 디지털 미디어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순자산에서 X세대가 차지하는 자산 가치는 2031년에는 31%로 높아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MG 세대로 통칭할 수 있는데 G세대는 70%, 밀레니얼은 64%, X세대는 또 X세대 64%가 스트리밍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70%의 G세대와 60% X세대는 매주 한 번 이상의 스트리밍 영화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70% 가까이 해당 세대들이 매주 TV 프로그램을 스트리밍으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XMG 세대는 모바일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경향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빈지 와칭이라고 하는 몰아보기 행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G세대는 91%, 밀레니얼은 86%, X세대는 80%로 나타나고 한꺼번에 몰아보는 분량은 G세대가 6회인데 반해서 X세대는 7회로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리고 X세대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이용량도 증가했는데 모바일 게임 플레이 시간은 다른 어떤 세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디지털 미디어 소비와 곁들여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73%는 개인정보 공유나 잠재적인 아이디 도용 위험에 대해서 우려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 개인화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공유 의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별 맞춤 광고는 기회일 수는 있지만 이 또한 개인이 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없다면 의미 없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OTT 마켓과 넷플릭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OTT는 인터넷을 통해서 컨텐츠를 TV, PC,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칭합니다. 시청 방식은 원하는 컨텐츠를 원하는 시기에 보실 수도 있고 생방송이 진행되는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 방식에 따라서 광고를 제외하거나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71%의 인터넷 사용자가 이미 OTT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OTT 시장은 2019년에는 약 2억 명이 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 중에서 유튜브가 1억 8,700만 명으로 가장 많지만 넷플릭스는 성장세가 더욱 빠르고 현재 1억 4,300만 유료 가입자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이건에 의하면 2020년에는 세계 유료 가입자는 전체적으로 8억만 명이 넘을 것이 예상됩니다. 2017년 미국에서 그 4개의 주요 OTT 사업자가 전체 80% 이상의 가구당 시청의 시간 점유율을 차지했고요. 넷플릭스는 주요 OTT 중에서 가장 높은 가구당 시청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반면에 훌루는 가구당 가장 높은 평균 시청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또 S&P에서는 2018년도에 다른 조사에서 넷플릭스 가입자 중 82%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시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돌아가서 넷플릭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리드 헤이스팅스와 마크 랜돌프가 1997년에 DVD, 우편 배달, 렌탈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요. 이후 2000년도에는 넷플릭스가 당시 7,700개의 스토어를 가지고 있고 훨씬 성장세가 컸던 이제 블록버스터 비디오에게 본인의 회사를 49%를 5천만 불에 사가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블록버스터는 이를 거절했고요. 결국 넷플릭스는 2002년에 독자적으로 IPO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0년에 급격하게 하락하던 블록버스터는 결국 파산하고 맙니다. 2019년 총 가입자 1억 4천만 명 중 60%는 해외 마켓에서 나왔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약 190여 개국에서 보여지고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35% 성장한 160억 불,
그리고 12억 불의 순이익, 시가총액은 1270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가입자 증가율은 약간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미국 내는 약 6천만 정도임에 반해 해외 가입자가 8천만 가입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컨텐츠 확대를 위해서 2008년에 스타즈와 2,500편 영화를 약 3천만 불에 계약해서 디즈니와 소니의 영화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빅4, ABC, MBC, 폭스, CBS와 모두 계약을 하고 프렌즈나 오피스 같은 컨텐츠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컨텐츠에 대한 비용은 급격히 올라갔고 MBC는 2010년도에 2,500만 불에 계약했지만 불과 이듬해 2011년에는 3억 불로 비용을 올렸습니다. 2013년 넷플릭스는 앞에 세션에도 얘기됐지만 첫 번째 오리지널인 하우스 오브 카즈를 선보였습니다. 원래 하우스 오브 카즈는 미디어 라이트 캐피털에서 케이블에서 먼저 상영하고 넷플릭스에 방영하기를 요청했지만 넷플릭스는 13편으로 구성된 2개 시즌을 1억 불에 구매했습니다. 이후 하우스 오브 카즈는 에미에서 9개 부문에 후보에 오르고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고요. 결국 6개 시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여자 죄수를 주제로 한 오렌지 뉴 블랙은 2013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가장 인기 좋은 오리지널 중에 하나입니다. 넷플릭스는 초기에는 데피시트 파이낸싱 딜을 진행을 했고요. 이 내용은 콘텐츠 일부만 지급하고 제작자가 권한을 가지는 형태로 계약을 했지만 현재는 코스트 플러스 계약이라고 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전체 권한을 가지는 형태로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얘기됐던 것처럼 주로 직접 제작하는 부분까지 뛰어들어서 확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2018년도에는 80억 불을 콘텐츠에 투자했고 이 중에 85%가 오리지널 콘텐츠였습니다. 약 1000편의 오리지널 쇼를 제작했고 82% 고객은 정기적으로 이 오리지널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의 비중은 꾸준히 커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3자로부터 구매한 콘텐츠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 기준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좋은 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니었고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녹색 바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고 빨간 바가 3자로부터 구매한 콘텐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MBC 유니버설의 어피스나 워너미디어의 프렌즈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D2C, OTT 사업자에게는 핵심 콘텐츠를 중단할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경쟁의 하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관해서 작년에 또 나왔던 다른 폴을 보면 어피스나 프렌즈, 넷플릭스를 제외하면 가입자 같은 경우 14%에서 11%가 가입을 해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디즈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스타워즈나 마블을 제외할 경우에는 20%에서 22%가 가입을 해지하겠다고 했고요. 만약에 어피스, 프렌즈, 스타워즈, 마블 영화가 모두 제외되면 32%가 가입을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넷플릭스에게는 큰 위험 요인이 되지만 D2C, OTT를 계획 중인 사업자, 이제 디즈니도 런칭을 했죠. 하지만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넷플릭스는 디즈니에게 월간 2억에서 3억 달러를 지급을 했고요. 워너미디어의 프렌즈에만 연간 1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결국 D2C 플랫폼의 독점 콘텐츠 제공 전략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디즈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즈니도 예전부터 보면 월트 디즈니가 1923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작년에 600억 불의 매출을 올렸고 이익은 125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2,485억 불입니다. 2005년에 대표로 취임한 밥 아이거는 2006년에는 픽사를 74억 불에 인수하고 2009년에 마블 엔터테인먼트를 40억 불에 인수했으며 2012년 루카스필름을 41억 불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21세기 폭스를 713억 불에 인수했습니다. 디즈니 그룹의 사업 부문입니다. 살펴보면 먼저 미디어 네트워크는 ABC와 디즈니 채널, ESPN을 포함하고 있고 작년에 245억 불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Parks Experience and Product 부분은 테마파크, 리조트, 크루즈, 장난감, 의류, 책, 비디오 게임 등을 포함하고 있고 작년에 249억 불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는 100억 불의 매출을 기록했고 디즈니 스튜디오, 픽사, 마블, 루카스필름, 21세기 폭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Direct to Consumer International 사업 부분은 작년 3월에 개편해서 만들어졌고요.
2016년도에 인수한 뱀텍과 훌루, ESPN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 디즈니는 폭스를 인수하면서 훌루 지분이 30%에서 67% 증가했고 대주주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컴캐스트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에 잠깐 얘기 드렸던 뱀텍이라는 회사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어드밴스 미디어가 개발한 스포츠 스트리밍 회사고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작년에 ESPN 플러스를 4월에 런칭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100만 가입자를 기록했고 2019년까지 200만 유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1일에는 디즈니 인베스터 데이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모든 임원들을 통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디즈니의 주가는 그 당시 역사상 가장 높은 130불로 12%가 올랐고요. 반면에 넷플릭스의 주가는 다음날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미국 런칭은 이틀 전인 11월 12일에 시작을 했고요. 가격은 6불 99, 1년 단위로 계약하면 69불 99라 좀 더 싸지고 3년이 약정하면 월 4불 72로 더 싸집니다. 지역은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를 가장 먼저 했고 19일에 호주와 뉴질랜드, 3월에는 서유럽, 10월에는 동유럽, 아시아에서는 2020년 10월에나 런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격 정책 되게 중요한 부분은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넷플릭스의 9불보다 저렴하고 유사한 4개의 기기를 사용하면서 4K 컨텐츠를 볼 수 있는 비용인 16불의 반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번들로서는 디즈니와 훌루, ESPN 플러스를 포함한 가격은 13불, 역시 넷플릭스에서 2개 기기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플랜인 13불과 동일한 가격입니다. 사실 오픈일에도 유료 가입자가 하루에 1,000만 명 몰렸다고 하고요. 디즈니 주가는 7% 올랐고 같은 날 넷플릭스의 주가는 3%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플레이 좀 해주세요. Okay, everybody, let's take it from the top. Something's happening. Something extraordinary. Something exciting. Something authentic and true. Everything changes now. And snap. What's next? The future. That's our specialty. Woohoo! Do you trust me? Yes. May the force be with us. To infinity and beyond! It's like a dream. A wonderful dream come true. You have something very rare. You have magic. 디즈니 플러스 내 컨텐츠는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영화, 픽사 애니메이션, 올해 개봉한 캡틴 마블부터 아이언맨을 포함한 마블 시리즈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를 포함합니다. 스타워즈 오리지널 만달로리안은 한 편당 1,500만 불을 투자해서 아이언맨에 출연했던 해피 로건을 출연했던 배우이기도 한 존 페브로가 각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외 팔콘 앤 윈터 솔저와 토이스토리 4 캐릭터 포키 아스크 퀘스천, 심슨 애니메이션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모든 컨텐츠는 PG-13, 즉 13세 이상이면 볼 수 있는 컨텐츠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의 성인용으로 제작된 디즈니 컨텐츠는 디즈니 플러스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첫 해 약 10억 불의 오리지널 컨텐츠 투자와 15억 불의 컨텐츠 구매 비용을 집행할 예정이며 2024년에는 약
20억 불의 오리지널 컨텐츠 구매 비용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오리지널 컨텐츠는 25개 이상의 시리즈와 10개 이상의 영화가 포함되고 과거에 있던 7,500개의 시리즈와 500편 이상의 영화가 포함됩니다. 5년 뒤에는 620편의 영화와 10,000편 이상의 과거 시리즈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디즈니 컨텐츠 포폴리오를 살펴보면 어린 층이 좋아하는 디즈니 컨텐츠와 픽사, 그리고 젊은 층이 좋아하는 마블과 스타워즈,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있습니다. 2006년 이후에 44개의 영화를 개봉했었고 370억 불의 박스오피스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디즈니 95년 동안 쌓은 브랜드를 기반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하면서 타겟 오디언스에 서비스하는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과 컨텐츠, 기술과 배급, 파트너십을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광고가 없는 모델이지만 ESPN 플러스는 제한적인 광고를 제공합니다. 훌루는 가입 가격에 따라서 광고가 없거나 일부 광고 또는 생방송을 제공합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2024년까지 가입자를 6천만 명에서 9천만 명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입자 중 3분의 1은 미국, 3분의 2는 해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SPN 플러스는 현재 200만 명 가입자에서 800만 명 또는 1200만 명까지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적자지만 2023년까지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훌루는 현재 2,500만 명의 유료 가입자를 4천만 명이나 6천만 명으로 확대하고 흑자는 2023년이나 24년까지 기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TT 사업 구도에 대해서 논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DVD 렌탈에서 성장해서 디렉트 투 컨슈머 서비스로 사업 모델을 전환해 왔습니다. 회사 시가총액은 1,300억 불 정도까지 성장했고 1억 3천만 또는 4천만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매출은 160억 불이 예상되지만 150억 불의 오리지널 컨텐츠 투자로 인해서 마이너스 30억 불의 현금 흐름이 예상됩니다. 결국 120억 불의 부채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디즈니는 시가총액은 2,480억 불이고 매출은 600억 불이 되지만 현금 흐름은 플러스 140억 불이 예상됩니다. 오리지널 컨텐츠 투자는 단 10억 불만 사용할 것입니다.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던 넷플릭스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디즈니 역시 올해 1월에 210억 불로 굉장히 많은 부채를 안고 있지만 수익이 플러스고요. 부채 상환 능력이 덕분에 뛰어나고 스트리밍을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테마파크를 통해서 다각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의 전략은 패밀리를 타겟해서 브랜드를 키워야 된다는 것보다는 키워야 한다는 것이고 넷플릭스와는 다르게 95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만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넷플릭스는 스트레인저 띵과 단년간 계약을 맺었지만 아마존도 에미상을 수상한 제작자와 컨텐츠 계약을 맺었습니다. 11월 1일에 런칭한 애플 TV 플러스는 4불 99로 저렴하지만 그리고 사실 컨텐츠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스티븐 스필버그나 오프라 윈프리와 경쟁을 가속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HBO 맥스도 빅뱅 시어리를 수백만 불에 체결하며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글로벌 OTT 시장 변화의 구도 전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그저께 런칭한 디즈니 플러스가 컨텐츠 경쟁력 우위를 활용해서 신규 시장 진입에 성공한다면 기존의 탑2인 넷플릭스와 아마존을 넘어설 것이 예상됩니다. 나아가서 기존 플랫폼의 디즈니가 컨텐츠를 공급을 중단한다면 기존 플랫폼들은 좀 더 약화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화된 플랫폼들이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제작을 가속화시키지만 가입자 성장세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재무 구조 취약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디즈니 플러스가 단기간 내 충분한 가입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가입자들이 이강 체제를 굳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수 OTT 이용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피로를 느끼고 있고 신규 OTT 가입자 확보가 더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사업자 디즈니 플러스 중에서 어떤 하나도 누구도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프래그먼트된 마켓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규모가 증가된다라면 괜찮겠지만 제로섬 게임으로 갈 경우에는 모두 어려워지고요.
반면에 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면 긍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OTT 사업자, 유료 방송 사업자가 대체되거나 공존하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사업자와 로컬 사업자 간의 경쟁에서 다양한 구도가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시나리오든 OTT의 괄목한 성장은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치호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글로벌 OTT 시장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또 디즈니 플러스의 전략에 대해서 강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CJ ENM 해외 콘텐츠 사업국의 민다현 부장님께서 한국 예능 포맷의 해외 진출을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CJ ENM 해외 콘텐츠 사업국 민다현입니다. 저는 해외 콘텐츠 사업국에서 판매 담당하고 있고요. 아시아 제외 유럽, 미국 판매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예능 포맷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이고요. 현재 CJ ENM 예능 포맷 판매 현황, 그리고 왜 포맷을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포맷 유통 활성화 전략,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현재 저희 CJ ENM 예능 포맷 판매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일 잘 알고 계실 게 미국에 나가고 있는 꽃보다 할배부고요. 2016년부터 시즌 2개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또 그것 외에도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태국에서 저희 포맷 수출이 매우 활발한 편인데요. 위키드, 렛미인, 쇼미더머니, 골든 탬버린 등 다양한 CJ 포맷이 한 15개 정도 현재 태국에 수출이 되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에는 너의 목소리가 보여, 그리고 최근에 노래의 바나다죠. 한국 제목은 러브 앳 폴송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또 베트남에도 노래의 바나다, 크레이지 마켓 등 한 5개 포맷이 수출이 되었고요. 인도네시아에도 수상한 가수, 요새 복면가왕으로 핫한 민철기 PD님 작품이고요. 또 필리핀에도 너의 목소리가 보여가 지금 한 4년째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포맷 중에 두 가지인 너의 목소리가 보여와 꽃보다 할배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꽃보다 할배 보여드릴게요. 꽃보다 할배는 현재 10개국의 판매가 완료되었고요. 되게 느낌이 많이 비슷하지 않으세요? 지금 첫 번째가 한국판 꽃보다 할배, 그리고 미국판, 중국판, 독일판, 이게 폴란드판, 그리고 태국판입니다. 우선 미국 예고편 보실게요. Land of exotic beauty, untold wonders, and home to civilizations that have existed for thousands of years. I can't believe I did that. Until now. 4 living legends You're all too old for this. embark on a journey across Asia There's a bend in the river coming up. for the time of their lives. Anybody speak English? Starring the Fonz Henry Winkler, Thank God he's gone. movie icon William Shatner, NFL Hall of Famer Terry Bradshaw, Feel like I'm in the world's oldest boy band. former heavyweight champion George Foreman, What are you, 1,000 years old? Shut up. and introducing Jeff Dye as Jeffrey! the sidekick. Wait a minute. How could you do this to us? 4 countries, 6 cities, and no limits. This is cool. Bonds will be forged. Down. I flew my ass off. I'm not through talking, Bill. Exotic cultures embraced. Cow penis. I'm not eating that. This is like camp. North Korea is South Korea. What could possibly go wrong?
So sorry. We don't need an international incident, guys. It's an adventure for all ages. 9,000 miles and with the best people in the world. Better late Oh, no. Oh, my God. than never. Oh, my God.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판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혹시 오전 세션 계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복면가왕 같은 경우는 한국판과 미국판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제 꽃보다 할배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판에서 느꼈던 어떤 그 유머라던가 재밌는 그리고 동시에 주는 감동 그 두 가지가 다 잘 살아 있었고요. 굳이 차이점 또한 이서진 역할을 맡았던 어떤 그 진꾼 사이드킥이라고 하죠. 그 캐릭터도 똑같이 미국 버전에서도 제프 다이라는 배우가 열연을 했고요. 굳이 한 가지 차이점을 꼽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열흘 정도 되는 시간을 두 가지의 메인 나라를 돌아다녔다면 이제 조금 더 액티비티에 더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여행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 나라 두 도시를 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한 나라를 한 회차에 담았고요. 그리고 미국 쇼가 한국 쇼에 비해서 이게 듀레이션이 짧아요. 45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컴팩트하게 어떤 그 문화 체험 중심 그런 스토리를 더 많이 담았습니다. 미국판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NBC 지상파 4대 지상파 중 한 군데죠. 미국에서 방영이 됐고요. 터키에서도 두 가지 시즌을 성공적으로 방영을 했고 중국에서도 역시 좋은 시청률로 드래곤 TV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또 이태리, 이스라엘, 태국, 네덜란드, 폴란드, 프랑스 현재 방영이 완료가 됐고요. 러시아 역시 CTC에서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상파에서 방영이 됐고요. 역시나 좋은 시청률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수많은 예능 포맷 중에 미국에 수출된 것이 이제 예능으로만 따졌을 때는 복면가왕까지 두 가지인데요. 왜 꽃보다 할배였을까라고 생각을 했으면 계속 복면가왕 얘기를 안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복면가왕은 사실은 전공법으로 성공을 한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잘 만드는 아이돌이라던가 보이스, 갓탤런트라면 꽃보다 할배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판매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제 MBC에서도 구매를 결정하고 돈을 다 내고 방영이 될 때까지 2년이 걸렸고요. 촬영을 하고도 방영이 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저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 찍어놓고 방영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편집을 계속 다시 했고요. 그런 일이 있었던 그거에 비하면 복면가왕은 어나운스부터 방영까지 6개월이 채 안 됐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도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의 쇼였고요. 리얼리티가 이제 끌어가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영석 PD님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컨설팅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 이메일 팔로우업, 컨퍼런스 콜 팔로우업도 저희 쪽에서 많이 했던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포맷 수출건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랬을 때 왜 꽃보다 할배였냐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네덜란드 시즌2가 컨펌이 됐는데요. 그 동양적인 감동, 그 다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판 시즌2에서 미국판 시즌1은 아시아였고 시즌2는 유럽이었는데 그 조지 포먼이라는 복서가 있었어요. 한국은 다 배우들이지만 미국은 워낙 스포츠 스타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옛날 가장 유명했던 복서가 이제 유럽 여행을 하면서 그 예전 몇십 년 전에 자기와 상대 선수였던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마 올림픽이었던 것 같은데 그 상대방 가족들을 만나서 많이 우시고 그런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었고 이런 쇼는 미국 예능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또 한국 꽃보다 할배와 마찬가지로 재미있게 이야기로 놀다가 주는 그 순간의 어르신들의 지혜가 주는 감동 이런 것들이 미국판과 다른 인터내셔널 버전에도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실버 제너레이션인데요. 지금 꽃보다 할배 이후로 사실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을 예능 TV에서 본다? 사실 저희에게도 되게 생소했고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꽃보다 할배가 시작을 해서 최근에 독일에서 보이스 실버
로 해서 아예 이렇게 약간 장년층 이상을 타겟으로 한 쇼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실버 제너레이션은 텔레비전 앞으로 그것도 예능 프라임 타임으로 가져오는 그 시초를 시작한 것이 꽃보다 할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글로벌 스탠다드 레벨의 패키징과 컨설팅을 제공을 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포맷 바이블이 한 200장이 넘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한 투자인데 당시 회사에서 이제 포맷 수출에 많이 집중하기 위해서 인력적 투자와 시간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요. 그 결과 이런 미국에 그치지 않고 10개국까지 판매가 됐던 그 어떤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로 넘어가겠습니다. 꽃보다 할배에 비해서는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올해 복면가왕이 그 결과를 얻겠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국가의 꽃보다 할배와 비슷한 숫자는 똑같은데요. 이제 가장 많은 국가에 판매가 된 곳이 너의 목소리가 보여였고요. 꽃보다 할배가 올해 타이를 기록을 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나 각 나라의 포스터 느낌이 많이 비슷한 걸 알 수 있고요. 더 똑같죠, 꽃보다 할배보다. 그래서 아무래도 로고 같은 것도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불가리아 너의 목소리가 보여, 그 다음이 태국 너의 목소리가 보여,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 너의 목소리가 보여, 필리핀 너의 목소리가 보여, 말레이시아 너의 목소리가 보여입니다. 그리고 너의 목소리가 보여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는 지금 160회차를 넘었고요. 시즌이 6개가 판매가 되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역시나 시즌 2가 판매가 되었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화교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방송사에 2번 판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방송사의 다른 중국어 채널과 말레이 채널에서 2가지 버전으로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돈을 2배로 받았고 역시 그들 입장에서도 같은 스튜디오를 쓰면서 이제 2가지 다른 버전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시즌 4까지 커미션이 되었고요. 또 필리핀에서도 시즌 5, 불가리아, 중국, 캄보디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마지막 2국가는 현재 방영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제가 올해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현재 너의 목소리가 보여를 지난달에 미국에서 파일럿 촬영을 하고요.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 초에 2019년 초에 이제 나왔던 결과인데요. 이제 K7이라는 업계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포맷 매년 트래킹 더 자이언트라고 전 세계 100대 포맷을 발표를 합니다. 가장 많이 수출된 포맷을 발표를 하는데 이거를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안 바뀌어요. 탑10이 안 바뀌어서 이 회사에서 작년에 어떤 걸 했냐면요. 2015년 이후에 첫 출시가 된 포맷 중에 가장 판매가 많이 된 포맷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너의 목소리가 보여가 공동 9위에 올랐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이스라엘, 영국, 독일, 유럽 포맷 중에 아시아 또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너의 목소리가 보여가 올랐습니다. 왜 그러면 너의 목소리가 보여가 이렇게 한국의 수많은 예능 포맷 중에 가장 판매가 많이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4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오리지널리티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또 한국에 정말 많은 예능 포맷과 음악 포맷이 있잖아요. 뭐 복면가왕, 히든싱어 뭐 정말 많은데 모든 음악 예능 포맷은 노래를 잘하는 단 한 명을 뽑는 포맷입니다. 근데 너의 목소리가 보여가 다른 점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의 노래도 재밌게 들을 수 있다. 저는 이것이 너의 목소리가 보여를 가장 많이 팔린 한국 포맷으로 만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코미디인데요. 보통 저희가 그런 음악 쇼를 보면은 노래 못하는 사람들은 대충 듣고 그 다음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데 너의 목소리가 보여는 노래 잘하는 참가자와 노래를 못하는 참가자 그 두 모두를 즐길 수 있고요. 그 이유는 노래 잘하는 참가자는 당연히 그 노래가 좋기 때문에 듣게 되고 노래를 못하는 참가자가 주는 웃음 그 코미디 요소가 너의 목소리가 보여를 또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은 싱잉 쇼가 아니라는 건데요. 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 요새 여행 예능이 가장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음악 예능이 언제나 탑을 지키고 있는데 저는 너의 목소리가 보여는 음악 쇼가 아닌 게임 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게임 쇼는 보면서 이 사람 그 다음이 어떻게 되지? 그 끝까지 끌고 나가는 힘이 있는데요. 복면가왕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너의 목소리가 보여는 저 사람이 잘하는 음치일까? 아니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일까? 이 긴장감이 1시간 내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음악 쇼이면서 게임 쇼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럭처드 포맷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 이제 포맷을 산다는 거는 이제 제작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돈을 주고 포맷을 사오잖아요. 그러면 제작비 플러스 오버 더 탑으로 포맷비를 내야 된다는 건데 그 돈이 제작비의 일부잖아요. 이 돈을 낸다는 거는 어떤 그 이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을 하잖아요. 그 말은 보통 포맷을 살 때는 좋은 포맷이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있지만 제작 시간을 아껴주고요. 또 어느 나라에서 성공을 했던 걸 그대로 틀어서 약간의 현지화만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잘 되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남의 아이디어를 돈을 주고 사오지 않나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화가 되게 쉬워야 됩니다. 사실상 꽃보다 할배는 예를 들어 판매를 했어도 한국판과 도시도 다시 짜야 되고요. 배우도 다시 뽑아야 되고요. 현지에 맞는 세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들었는데 너의 목소리가 보여는 제일 빠르게 방영하기 2달 걸렸어요. 보통 6개월 걸리는 기획 시간을 2달로 아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코스트 세이빙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꾸기가 쉬워야 합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 같은 경우는 매회 엔딩이 있고요. 매회 7명의 참가자가 그중에 3, 4명이 가수, 3, 4명이 음치, 그리고 게스트 싱어 1명 이런 구조가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던 그게 미국이건 캄보디아건 불가리아건 쉽게 현지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젠다로 넘어가서 왜 포맷이냐? 아마 다 드라마 수출이 훨씬 큰 돈을 벌어다 준다는 거는 아실 거고 저도 드라마 판매만 집중해서 한 5년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를 굳이 꼽자면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저 끝에 있죠. 저기 인도가 여기 핑크색으로 있는데 사실상 한류가요. 저기서 끊겨요. 인도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미국 판매도 오래 했고 그나마 기존에는 드라마 피버 비키라는 한류 플랫폼이 있었고요. 요새는 넷플릭스로 월드와이드 딜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방송사 제작사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저 선을 넘어가서 유의미한 판매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저 인도를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땐 포맷 판매이고 드라마 리메이크 판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좋은 드라마를 만들고 뭐 베가본드도 10억이 넘었고 동백꽃도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단기간에 공효진이 나오는 동백꽃이 아이유가 나오는 호텔 델루나가 폭스에 방영이 되고 ABC에 방영이 되는 일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복면가왕의 포맷은 폭스에서 방영이 됐고요. 꽃보다 할배의 포맷도 지상파인 MBC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포맷과 리메이크 판매가 드라마 수출에 비하면 훨씬 오래 걸리고 훨씬 수공도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금액은 작다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류의 성장에 위해서는 한류의 확대를 위해서는 꼭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돈을 벌어다 줍니다. 이제 또 그 너의 목소리가 보여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지만 10개국 정도에 판매가 되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드라마 수출에 이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적 할인율이 되게 낮기 때문에 완제품보다 수출에 훨씬 용이하고요. 또 태국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이 지금 6개 시즌을 한 12개에서 14개 정도 방영을 했는데 현재 위클리로 방영이 주간으로 방영이 되고 있어서
160개 회차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국이 지금 한 60개 정도 아니다. 한국이 한 80회차가 방영됐는데 오히려 한국보다 더 많은 회차가 방영이 됐고요. 태국과 필리핀은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뭐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태국의 평균 포맷 단가가 4,000불로 했을 때 곱하기 160을 해보면 대충 금액이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 수출이 되고 성공을 하면요 지속적인 이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번으로는 브랜드화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드라마는 한 번 수출이 돼서 그게 뭐 물론 뭐 그 나라에서 중국에서 별에서 온 그대처럼 대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브랜드화가 된다는 거는 저는 포맷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해외 현지화에 성공할 때 경우에는요. 다른 나라 수출에 영향을 매우 끼칩니다. 그래서 시즌이 반복될수록 추가 비용이 없이 라이센스 수익이 급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시즌이 올라갈수록 금액이 또 5에서 10%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미국은 시즌 3 정도 넘어가면 그 부가 수익 쉐어까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해외 판매로 벌어들이는 돈인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의 브랜드화가 돼서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끼치는 브랜드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에 지도 보여드리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기존의 한류 지역을 넘어서서 신시장 개척이 가능합니다. 복면가왕 같은 경우는 올해만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2개 시즌이 방영이 됐고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호주, 멕시코에서 방영이 됐고 현재 내년에 영국, 아프리카 등등 또 다양한 나라 방영을 앞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목소리가 보여와 복면가왕이 같은 점은 회차가 길어요. 꽃보다 할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조금은 아쉽지만 미국에서 첫 번째 시즌을 4회차로 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따라서 4회에서 6회밖에 방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너의 목소리가 보여는 동남아 같은 경우는 위클리로 연간 40개 이상 하고 있고 복면가왕도 미국에서 12개를 했고 시즌 2는 14개인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10회차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장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포맷이 어떻게 판매가 됐고 또 어떤 장점으로 판매가 됐는지 알아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포맷 유통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 마케팅인데 저는 이거를 개별 포맷이 아닌 K 포맷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 세션에서도 MBC, KBS 분들께서 이제 마케팅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 너의 목소리가 보여 포맷이 주목을 받았던 계기가 2015년도에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방송 마켓이 보통 미비라고 프랑스 깐네에서 1년에 2번 열리는데 이제 2015년 밉TV에서 되게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유가 밉의 공식 컨퍼런스 중에 하나인 더 윗의 올해 밉TV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포맷 탑5에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냥 뽑혔느냐? 그런 건 아니었고 저희가 이제 더 윗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K7처럼 약간 그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이 업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버라이어티나 이런 거는 조금 더 B2C에 가깝고 물론 B2B 펑션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런데 계속 보내고 있어요. 저희가 매달 한 10군데 되는 곳 플러스 그리고 기자들로 따지면 100명이 넘는 기자들한테 매달 신규 작품이랑 신규 뉴스레터라고 하죠. 그런 걸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계속 보내다 보면 이렇게 이제 소개도 되고 좋은 PR 효과를 누리기도 하는데요. 그것 역시 상당한 투자, 인력 투자와 시간 투자라고 보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포맷 패키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는 예고편을 해외 수출용 예고편을 2가지를 만듭니다. 일반 판매용으로 만드는 예고편이 있고요. 그거는 주로 한국에서 30초짜리 예고편을 밑에 자막만 넣어서 하고 있고 포맷 예고편은 제가 2분짜리로 저희 팀에서 따로 만듭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예능 포맷을 팔 때는요. 경쟁사가 KBS, MBC, SBS, JTBC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포맷을 피칭을 하는 유럽, 미국 클라이언트들은 제 CJ 포맷과 경쟁하는 게 디즈니 포맷, 폭스 포맷, ITV 포맷, BBC 포맷, 미국, 유럽의 유수 회사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그들이 만드는 주로 저희 쪽에서는 패키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상당한 레벨의 패키징을 제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런 트레일러를 만든다거나 바이브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경쟁사가 이제 미국 회사, 유럽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세 번째로는 기획 단계부터 포맷화를 염두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보통 한국 예능 포맷 같은 경우는 어떤 수출용으로 개발이 됐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내수 시장이 더 1순위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당연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또 포맷을 팔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어떤 시청률을 가졌냐는 거거든요. 보통 저희가 포맷을 이제 신작으로 출시를 할 때 저희가 연간 30개 이상의 예능을 만들고 있는데 포맷화라고 해서 예고편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거는 한 6,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적합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시청률이 되게 좋아야 돼요. 시청률이 안 좋은데 포맷만 좋은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패키징을 해서 판매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모두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야, 너네 나라에서도 안 됐는데 왜 팔아? 라는 질문을 꼭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맷화를 하는 것도 좀 이제 사실 포맷화할 수 있는 게 포맷으로 출시를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당연히 뭐 리얼리티나 지금 요새 인기 많은 여행 프로그램은 힘들겠지만 어떤 스튜디오물을 개발을 하신다면 처음부터 이번 포맷으로 좀 이런 걸 좀 해볼까? 예를 들어서 복면가왕이 우리나라 버전은 약간 토너먼트식으로 몇 회가 한 스토리잖아요. 근데 미국 복면가왕과 MBC 복면가왕의 차이는 미국은 그걸 다 회차로 끊어버렸어요. 한 회의 엔딩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그 탈락자를 우리나라는 바로 중간에 마스크를 까잖아요. 다 모아놓고 쇼 마지막에 약간 피날레식으로 매회 엔딩이 있거든요. 그래서 탈락자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 회차에는 그 탈락자 한 명을 제외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회차별로 정확한 엔딩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조금만 이제 기획 단계에서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포맷화를 염두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희가 요새 가끔 1.5 버전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올해 4월 밉TV에는 저희 기존 포맷 중에 되게 아이에게 권력을이라는 포맷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패밀리 리얼리티인데 아이가 집안에서 모든 경제권과 뭐를 다 쥐는 그런 리얼리티예요. 저희가 이게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조금 글로벌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 회사랑 같이 1.5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포맷을 강화해서 트레일러도 조금 더 포맷이 잘 보이게 다시 제작해서 출시를 해서 지금 남미 한 군데서 파일럿 제작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포맷 전문 담당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포맷은 한 번 개발되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연구랑 관리가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맷은 금액을 계속 올려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더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이블도 저희는 한 번 만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전 세계 버전이 나오면 그걸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바이블을. 계속 뭐가 달라졌고 이 나라에서는 이걸 썼고 예를 들어 태국에서 그때 한번 뒤에 밴드를 깐 적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럼 저희 바이블에 집어넣고 또 역시나 그 바이블을 계속 줘요. 그리고 저희가 매회 컨설팅을 계속 해주고 있고 한국 버전도 시즌 1에서 시즌 6까지 달라진 것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은 시즌 1에서는 시청자분들이 이 쇼가 처음이니까 되게 어렵게 추측을 하셨는데 뒤로 갈수록 시청자분들이 너무 똑똑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좀 장치를 많이 넣었는데 그러면 한국 버전이 바뀔 때마다 그거를 다 기록을 하고 그거를 다 딜리버리 하는 거를 제작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한국 제작진들은 자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계속 제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또 영어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이 영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제작 쪽에 붙어 있는 저희 쪽에서는 개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포맷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팀이 하나 필요하고 또 포맷 세일즈 역시 전담팀이 있으면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능 포맷이 지금 올해 저희가 2016년도에
꽃보다 할배가 미국에 수출이 됐고 이후로 지금 복면가왕이 올해 그리고 굿닥터가 2년 전부터 너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그 전에 SBS 신의 선물 목소리 이부영 씨 나왔던 드라마도 ABC에서 리메이크가 됐었었고요.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갖춰진다면 한국 예능 포맷과 드라마 리메이크가 더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다현 부장님 감사합니다. 한국 예능 포맷의 해외 진출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OTT 시장 전망 세션 세 번째 강연은 3일 회계법인의 한종엽 상무님께서 글로벌 미디어 시장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장표를 넘기려면 뭘 눌러야 되나요? 얘를 누르면 되나요? 반갑습니다. 저는 3일회계법인에서 E&M 산업 리더를 맡고 있는 한종엽 파트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PwC에서 E&M 산업 전망을 매년 발표를 합니다. 보통 한 6월쯤에 릴리스가 되고요. 향후 5개년 전망을 54개국의 E&M 산업의 14개 섹터에 대해서 산업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산업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시사점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시사점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향후 전망치라는 것이 결국은 숫자도 같이 예측을 합니다. 숫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숫자를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티핑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장표상으로는 OTT 그다음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산업, e스포츠 산업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발표를 하면서 제목을 정하는데요. 원래 PwC에서 제목을 정한 것은 퍼스널라이제이션입니다. 모든 E&M 산업의 서비스들이 결국은 퍼스널라이제이션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이 산업에서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게 주제고요.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말씀드리는 자료는 저희 3일회계법인 홈페이지나 Pw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wC 홈페이지에서는 세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구독료를 받고 있고요. 그 구독료에 따라서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에서 제가 개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지금 미디어의 모든 미디어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본적으로 디바이스부터 디스트리뷰션까지 과거에는 거대한 공중파 내지는 그런 매체들이 주도를 했다면 이제는 누구나 자기만의 방송국을 만들 수 있고 직접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모델들이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더 원하는 취향에 맞춰서 그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E&M 기업들은 과거에는 분석을 자기네들의 타겟 이용자들을 어떤 그룹화 했었다면 이제는 그룹화할 수 없다라는 게 메인 메시지입니다. 개인들은 요새 Z세대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지만 굉장히 개인화된 그룹 내에서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냥 틀어지는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봤다면 심지어 이제 직접 제작까지 하는 시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E&M 기업이나 뭐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이용자의 맞춤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술의 발달이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조금만 더 있으면 자동차에서도 E&M 소비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텐데요. 결국은 통신 기술이 10년마다 크게 업그레이드 되는데 결국 5G의 출시가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증폭시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용자들이 만나는 접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뭐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V커머스가 시작될 거고요. 광고조차도 내가 선택해서 게임처럼 광고를 보게 되고, 그리고 뭐 게임 산업 워낙 잘 돼 있지만 지금 PwC에서 글로벌리 예상하기로는 e스포츠의 시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이 미디어 생산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V커머스와 연관돼서 결국은 소리, 오디오에 대해서 모든 플랫폼이나 미디어들이 집중하고 있고, 이번 미디어 대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OTT, 결국 이 OTT가 이커머스랑 또 융합이 될 거고요. 소비자들을 만나는 접점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의 발전, 그래서 5G가 지금 TMT, 저희 PwC에서는 TMT 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테크놀로지, 미디어, 텔레커뮤니케이션을 TMT라고 부르는데 결국 이 모든 거를 다 융합시키는 지금 시대가 벌어졌고, 그 PwC에서는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거버넌스 혹은 컴플라이언스 업무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다룸에 있어서의 신뢰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신뢰 구축을 기술의 발전이나 플랫폼 산업이 직접 운영하는 이 사람보다 규제 당국이 더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산업의 표준을 지금 이 산업 내에서 결국은 셋업을 해서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뭐 일례로 저희 스마트 스피커가 많이 저희한테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스마트 스피커가 내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구글에서 뭔가 이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E&M 기업들이 결국 해야 할 일이 뭐냐를 다섯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서비스를 딜리버리 해야 되는 이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석이 계속 필요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이 조금만 더 지나면 헤게모니가 바뀐다는 거죠. 산업을 신속하게 계속 변화시켜야 되고요. 내가 원래 있던 스텝, 원래 있던 회사의 인원, 이런 분들이 뭔가 과거에 큰 업적을 쌓았지만 결국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기술에는 새로운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E&M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의 그 수많은 사업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5G나 이 계속되는 기술의 발전에 디바이스, 사용자 환경을 집중해야 된다. 일례로 유저 인터페이스가 더더욱 계속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 더 세련되고 더 편리하고 하는 거에서 결국 컨텐츠 소비의 이용자들의 패턴이 더 증폭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언제나 그 이용자 뒤에는 결국 규제, 그리고 경쟁 시장 내 어쨌든 이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퍼스펙트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결국 또 아까 말씀드렸던 PwC가 제공하는 그 숫자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글로벌 기준이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년이 됐습니다. PwC가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글로벌
아웃룩을 발표한 게 20년째고요. 내년 버전에 대한 준비가 이번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글로벌 E&M 아웃룩 2024 버전은 이제 내년 6월에 알 수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9년부터 2019년입니다. 10년마다 통신 기술이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오늘도 여기 많이 논의되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는데 혹은 기기들이 나오는데요. 저 기기들이 나올 때마다 뭔가 그 패러다임이 조금씩 계속 변화해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PwC에서는 향후 5개년 글로벌리 연평균 성장률이 4.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 되면 2.6조 달러의 시장 규모가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글로벌 GDP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이고요. 저희 나라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결국 글로벌리도 디지털 부분의 비중이 거의 지금 60%를 곧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5G의 기술의 보급, 5G의 보급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수치는 좀 더 빨리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E&M 산업 전체를 14개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4개 섹터의 예시가 이 장소에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VR이라고 되어 있는 건 가상현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OTT는 잘 아실 거고 인터넷 애드버타이징, 인터넷 모바일 광고 부분을 얘기하고요. 비디오 게임즈 앤 e스포츠는 게임 산업, 그리고 e스포츠 산업을 얘기하고요. 인터넷 액세스는 약간 통신이랑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결국 데이터 컨섬션과 관련된 수익을 의미하고 시네마, 오개 광고, 뮤직, 전시회, TV 광고, 출판, 페이 TV나 케이블 TV, 그리고 마지막에 신문 잡지입니다. 신문 잡지는 꽤 오래전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 예상이 됐고요. 올해부터 처음으로 케이블 TV, 페이 TV의 시장이 글로벌리 마이너스로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핫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성장률이 4.3%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보다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보는 섹터는 가상현실, OTT, 인터넷 광고, 게임, 그리고 데이터 컨섬션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VR이고요. 지금까지 VR의 가장 주된 분야는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VR의 기술 발달이 더디고 컨텐츠들이 많이 안 나와서 2018년에 시장은 한 12억 불 정도 되는데요. 결국은 5G가 이 시장을 견인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VR을 위한 표준을 누가 셋업할 거냐가 가장 중요할 거고 그럼 기기의 표준도 누가 만들 거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보시면 향후 성장률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게 게임이랑 비디오인데요. 비디오가 더 많이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그런데 결국은 E&M 산업, 이 PwC에서 발간하는 E&M 산업의 그러면 결국은 양적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현재 2018년 기준으로 가장 큰 섹터를 차지하는 건 데이터 컨섬션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인터넷 광고, 그리고 VR은 아까 가장 많은 성장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아직 글로벌리 시장 규모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그 표와 똑같이 인터넷, 데이터 컨섬션, 광고, 게임, OTT, VR이 결국은 2023년에 차지하는 전체 산업의 비중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 인터넷 모바일 광고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라는 게 시사점입니다. 여전히 데이터 컨섬션은 눈부시게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IT 강국이다 보니까
결국은 글로벌보다 조금 더 성장하나 결국은 향후 북미나 유럽에서 5G가 도입되면서 데이터 사용량은 급속하게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데이터 컨섬션은 결국 뭐 APEC 지역 엄청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통신 부분을 제외한 이 E&M 산업의 향후 성장성을 보면 누구나 아시다시피 여전히 고성장을 이끌 나라는 중국이랑 인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도 만만치 않게 규모와 성장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퍼스펙티브에서 얘기하는 7가지 티핑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5년이 지나면 E&M 산업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7.7대 2.5다 보니까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요. 인도와 일본, 영국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근데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건 지역마다 아까 그 예능 포맷이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것처럼 결국 각각의 시장에서 다른 시장의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나라는 뭐 당연히 다른 전략 접근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티핑 포인트는 5년 후에는 결국 기업들의 광고 예산을 편성할 때 결국은 인터넷 광고가 50%가 넘을 거다라는 거고요. 특히 2018년은 현재 한 40%로 글로벌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인터넷 광고 중에 결국은 소셜 미디어 광고가 가장 이 큰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광고는 무려 11.6%로 향후 5년간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티핑 포인트는 결국은 제가 인터넷 광고 수익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유선 인터넷 광고 수익과 모바일 인터넷 광고 수익을 비교해 봤을 때 이미 모바일이 인터넷 광고 수익을 넘어섰습니다. 향후 모바일 인터넷 광고 수익은 15%로 향후 5년간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탈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예상도 해보고요. 심지어 그 모바일 광고 수익 중에도 동영상 광고 수익은 모바일 동영상 광고 수익조차도 2022년이 되면 유선 인터넷 광고 수익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광고 수익의 기전은 5G의 발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TPM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음악 서비스인데요. 이미 2018년에 스트리밍이 기타 다른 음원 서비스를 앞질렀습니다.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의 성장률은 앞으로 5년간 1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플랫폼 기업이나 거대 기업들이 원스톱 오디오 프로바이더가 되겠다라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뮤직, 라디오, 팟캐스트 컨텐츠를 사모으고 있고요. 심지어 오디오북, 이북,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이북 시장조차도 다 투자를 하고 있죠. 모든 오디오를 한 곳에서 모아서 동영상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처럼 오디오 컨텐츠를 소비하게끔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다섯 번째 티핑 포인트는 AI 스피커 시장이 2021년이 되면 중국이 가장 AI 스피커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IoT의 핵심인데요. 2023년이 되면 전 세계에 4억 4천만 대의 AI 스피커가 보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음성 인식에 대해 그 수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음성 인식의 투자 기저에는 결국은 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컨텐츠 플랫폼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스트럭처를 만들어 놔야 된다.
있다라는 고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티핑 포인트는 2021년이 되면 아시아 시장이 북미 OTT 시장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TV 시장은 이제 저물게 되고요. 결국은 다양한 채널, OTT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이 출연을 하게 될 거고 그 중심에는 아시아 시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이 모든 기전은 결국 모바일 소비량이 유선 인터넷 시장 소비량을 단숨에 넘어버린다라는 거고요. 엄청난 데이터 소비, 거기를 따라갈 수 있는 반도체, 통신 기술, 기기 발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국 부분에 대해서는 14개 세그먼트에 대해서 키 인사이트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장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E&M 시장은 글로벌보다 더 많이 성장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5.13%이고요. 시장 규모는 작년에 68조에서 2023년이 되면 86조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아까 PwC 아웃룩 사이트를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OTT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20%의 연평균 성장률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컨섬션과 관련돼서는 6.6% 계속 늘어날 거다 예상하고 있고, 저희의 강점인 저희가 전 세계에서 탑 4인데요. e스포츠는 탑 3고 게임 e스포츠 산업이 7%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VR은 결국 또 IT 기기의 강국이다 보니 21%, 그리고 인터넷 광고는 5.8%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 외에 다른 섹터들은 심지어 저희 신문 잡지 같으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케이블 방송은 거의 성장이 없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TV 광고도 2.8%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과 한국의 시장을 비교해 보면 패턴은 거의 유사하고요. 정도의 차이만 존재를 합니다. 데이터 컨섬션은 워낙 저희가 인터넷이 발달돼 있다 보니 글로벌 성장세만큼은 아니지만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고요. VR은 비슷할 것 같고, OTT는 글로벌보다 더 많이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인터넷 광고는 이것도 데이터 컨섬션이랑 같은 맥락인데 글로벌보다는 한국이 적게 성장하나 그래도 여전히 많이 성장하는 거고요. 게임은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핫 마켓이니까, 그리고 계속 e스포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PwC에서 e스포츠의 컨텐츠의 잠재력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기타 글로벌 대비 비교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부터는 각 산업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딥다이브는 뭐 OTT 얘기인데, 결국은 그로슬리 OTT, 시네마, TV를 봤을 때 TV 아까 페이 TV 같으면 거의 성장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OTT의 성장이 눈부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저희 나라는 거의 없어졌지만 이제 피지컬 홈비디오 시장은 끝났다라고 돼 있고, 결국은 넷플릭스와 디즈니와 같은 SVOD 서브스크립션을 하는 SVOD 시장의 성장이 그냥 저희가 컨텐츠를 사는 TVOD 시장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시장이 가장 많이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SVOD 시장은 2018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 8위라고 합니다. 뭐 게임은 여기 오디언스랑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게임 광고, 소셜 모바일 게임의 성장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게임은 저희가 전 세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의 성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 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결국 컨텐츠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월드컵 파이널에 월드 시리즈 파이널에 열광하듯이 지금 세대들 그리고 뭔가 게임을 잘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과몰입도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얻어지는 수익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고요. 데이터는 데이터이니까요. 저도 계속 매주 한두 번 정도는 학계나 기자분들이나 업계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은 E&M 산업의 국경이 사라진 지 되게 오래고 결국 OTT 산업도 저희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컨텐츠로 갈 건지 플랫폼을 갈 건지 다 갈 건지 결국은 나의 유저가 누군지를 잘 파악을 해서 니치 마켓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리 합작이나 융합이 충분히 가능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한종엽 상무님 발표 감사합니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